한국의 인쇄 기술이 프랑스 것보다 200년이나 앞선다고. 정말이야. 여기 후진국 한국이 서양과 주변국의 문화를 모방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유명 문화 비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문화 체험을 제안받고 탐탁지 않게 한 곳씩 탐방하게 되는데요.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체험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비평가가 확고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그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로버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처럼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은 흥분으로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드디어 여기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 문화인류학자로서 저는 수년간 서양과 아시아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연구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운명적인 발견을 앞둔 것 같았죠. 제 연구에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왜 프랑스일까요? 프랑스는 예술, 고급 요리, 철학으로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때때로 프랑스는 자신들의 우월성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한국은 프랑스보다 작지만 그 문화적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저는 세계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 이곳의 깊은 역사와 정신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봄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고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사이에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에 비친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연구를 위해 한국 문화를 공부하러 왔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많아요. 도착한 지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초대를 받았었어요. 서울의 문화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의 독특함과 세계적 영향력 프랑스와의 비교에 대한 제 연구 발표를 원했어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산책했어요. 식당에서 테이블 중앙에 김이 나는 찌개와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 공공광장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10대들,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을 봤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식혜를 주문했어요. 가게 주인인 나이든 여성이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미국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보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제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보는 방식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제 손은 무대에 서 있으면서 약간 떨렸어요. 방은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교수, 작가, 문화 전문가들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로버츠이고 오늘 한국 문화의 독특함과 프랑스 문화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쪽에는 에펠탑, 다른 쪽에는 경복궁이 보였죠. 한국은 프랑스보다 크기는 작지만 세계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화적 발명 중 일부를 만들어냈었어요. 한국인의 열정과 결단력은 프랑스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강력합니다. 저는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각 예시와 함께 저는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것은 영향을 받아들이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앞줄에서 한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회색 머리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고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잠시 멈추자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셀 디부아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온 문화 비평가예요. 그의 영어는 두꺼운 프랑스 억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히 외부 영향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을 수세기 동안 세계를 이끌어온 프랑스 문화와 비교할 수 있나요? 한국은 단지 모방하고 있을 뿐 창조하고 있지 않아요. 방은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청중 중 일부는 불편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마르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무대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봤던 모든 놀라운 것들을 기억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아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노인 여성을 생각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놀라운 박물관들과 만났던 예술가들을 생각했습니다. 디부아 씨, 저는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모든 존경을 표하면서 당신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믿어요. 프랑스가 풍부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글을 보세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다른 문자 체계를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어요. 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처럼 생긴 글자들이요.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혁명적이었어요. 저는 초기 한국 금속 활자를 보여주는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기술은 13세기 한국에서 개발되었어요. 유럽의 구텐베르크 인쇄기보다 200년 전이었죠. 이것은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신이었어요. 마르셀은 더 깊게 찡그렸어요. 하지만 현대 한국 문화는 분명히 미국과 다른 서양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대중음악, 기술 회사들 등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조차도 고립되어 발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향으로 무엇을 하느냐예요. 한국 음악가들이 서양 팝 음악의 요소를 가져와 K-팝으로 변형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마르셀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과 예술 분야의 성취는 여전히 프랑스의 수세기에 걸친 걸작들에 비해 불완전해요. 이제 저는 짜증이 났어요. 디부아 씨, 스마트폰을 불완전한 기술이라고 부르시겠어요? 한국 기업들은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예요. 그리고 예술에 관해서는 당신은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셨나요? 아니면 전통 판소리 공연을 보셨나요? 그는 망설였어요. 글쎄요, 아직 아니에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제 연구에서 배운 것은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우리 세계에 어떻게 독특한 기여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가 시작되기 전 침묵의 순간이 있었어요. 마르셀이 무대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열정을 가지고 말하네요. 로버트 씨,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장밋빛 안경을 통해 한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당신은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디부아 씨. 또는 아마도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무대를 떠나면서 몇몇 한국인 청중들이 저에게 감사하러 다가왔어요. 나이든 한국인 교수님이 저의 손을 단단히 흔들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의 깊이를 보지 못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표면 아래를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또한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마르셀 디부아처럼 유명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도전하여 적을 만든 것이 아닌지 두려웠어요. 마르셀과의 긴장된 토론 후 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동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나이든 여성이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분이 아니시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김 여사로 소개했어요. 제가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 후 우리나라는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울을 보세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나요? 저는 물었어요. 김 여사의 주름진 손이 찻잔을 감쌌어요. 우리는 숨쉬는 것처럼 매 순간을 견뎌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인내가 마침내 우리를 오늘날의 이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녀의 단순한 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수십 년간의 투쟁, 결단력, 그리고 희망의 무게를 느꼈었어요. 이것은 프랑스의 우월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마르셀 같은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탁월함에 감탄했어요. 한국 알파벳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각 자음은 그 소리를 발음할 때 입이 만드는 모양처럼 디자인되었어요. 모음은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의 개념을 나타냈어요. 이 문자 체계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글 이전에는 한자를 아는 엘리트만이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마르셀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요.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그것은 글쓰기의 민주적 혁명이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불상에 감탄했어요. 마이너스 부드러운 미소와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 신라시대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국보 중 하나예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당신의 각도에 따라 불상의 표정이 약간씩 변하는 것을 보세요. 예술가는 인간의 얼굴에서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했어요. 한국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그것은 조화를 찾고 사물의 내면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 표현과 극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프랑스 예술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예술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었어요. 마이너스 미묘한 조화와 내적 진실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마르셀의 말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가 주장한 대로 장밋빛 안경을 통해 한국을 보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단순히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과 기여를 가진 문화였죠. 제 전화기가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그것은 심포지엄 주최자로부터였어요. 내일의 패널 토론 아시아 예술에서의 전통대 현대적 영향. 당신과 디부아 씨 모두 발언하도록 초대됩니다. 제 위가 긴장되었어요. 마르셀과의 또 다른 대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예시, 그리고 한국 문화가 특별한 이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심포지엄장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저를 휘감았어요. 오늘의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제 학문적 명성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르셀은 프랑스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들려왔어요.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버트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심포지엄 주최자가 제게 물었어요. 오늘 토론은 생중계됩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화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셨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마르셀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대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패널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셀이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프랑스 예술의 우수성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했고 그의 말에 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프랑스 예술가들은 수세기 동안 세계 문화의 표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볼 수 있죠. 모나리자, 비너스 드 밀로, 자유를 이끄는 민중.
이런 작품들과 비교할 만한 것이 한국에 있나요? 청중석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한국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디부아시,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예술의 가치는 단순히 유명세나 역사적 지위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각 문화는 자신만의 미학적 가치와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신라 시대 불상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이 불상을 보세요. 1000년도 더 된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조각은 깊은 내면적 평화를 담고 있어요. 프랑스 예술이 종종 극적인 감정과 개인적 표현을 추구한다면 한국 예술은 조화와 영적 깊이를 추구합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르셀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조화, 영적 깊이? 그것은 기술적 한계를 미화하는 것 아닌가요? 프랑스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인체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안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서구 중심주의에 의해 과소평가된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마르셀 씨, 제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당신은 서양의 기준으로만 예술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인지 이해하시나요? 대담한 발언에 청중이 술렁였어요. 마르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로버트 씨, 당신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군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인 것처럼 프랑스 예술도. 객관적 기준이요. 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누구의 기준이죠? 서구의 기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그 기준들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은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혁명적인 발명이었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13세기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서요. 이것이 열등한 문화의 증거인가요? 마르셀이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그의 자신감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망설였어요. 저는 그러한 역사적 성취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청중 중 한 한국 교수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디부아 씨,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박물관, 우리 사찰, 우리 예술 공연을 보셨나요? 마르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실 이번이 제 첫 한국 방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가 계속했어요. 로버트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판단하기 전에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요.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르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전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비평가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놀랍게도 미소 지었어요. 로버트 박사,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비평가라면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겠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여는 기회였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부아 씨, 저는 답했어요. 내일 아침 경복궁에서 시작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합시다. 패널이 끝난 후 많은 한국인 학자들이 저에게 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정말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흥분되고 긴장되었어요. 저는 마르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여전히 프랑스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고수할까요?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복궁 입구에서 마르셀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시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로버트 박사. 그가 인사했어요. 오늘 당신의 인도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웅장한 광화문을 통과하여 경복궁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전통 한국 건축물의 화려한 색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산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그가 놀라움으로 말했어요.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한국 철학의 핵심 부분이에요. 자연과의 조화, 균형을 찾는 것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궁을 탐험했어요. 각 건물, 각 정원, 각 세부 사항은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경복궁 방문 후 저는 마르셀을 인사동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거리들을 걸으면서 우리는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을 봤어요. 한 노인이 한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르셀은 그 과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의 손동작을 보세요. 마르셀이 경외심을 담아 속삭였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명상이에요. 그는 종이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다니 놀랍네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 예술은 종종 과정을 결과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완벽함은 기술적 정확성이 아니라 진실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마르셀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예술가를 천재로, 독자적인 창조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예술가가 전통과 자연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정거장은 경복궁 근처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마르셀은 신라시대 불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제가 토론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작품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어요. 그가 불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더 오래 볼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표정의 미묘한 변화, 평온함. 이것은 루브르에 비해 상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더 낫거나 더 나쁘지 않아요. 저는 말했어요. 그냥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예요. 마르셀이 동의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저녁에 저는 마르셀을 북촌한 옥마을의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로 둘러싸인 낮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르셀은 처음에는 쇠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놀랍군요. 맵지만 그 안에 복잡한 맛의 층이 있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식사 중에 마르셀은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알고 계셨나요, 로버트 박사? 저는 당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가 웃으며 고백했어요. 당신이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에 도전했을 때 저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프랑스인들은 종종 우리 문화를 인류 문명의 정점으로 봐요. 하지만 그것은 오만함이었어요. 모든 문화는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한국 문화가 단지 다른 문화들의 영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르셀은 크게 웃었어요. 오, 그 얼마나 멍청한 발언이었나요? 모든 문화는 영향을 주고받아요. 프랑스 요리조차도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예요. 그리고 한국은 분명히 그것을 독창적으로 해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같은 심포지엄에서 공동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적대적인 토론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대화였어요. 마르셀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로버트 박사 덕분에 그가 말했어요. 저는 문화를 계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인간 표현의 합창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그 합창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쳤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그를 지지했던 프랑스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가 변했어요. 단지 마르셀의 관점만이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마르셀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엘리자베스,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단지 제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열어주었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책. 저도 공동 저자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편협한 문화적 렌즈를 넘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장을 추가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것은 환상적일 거예요, 마르셀. 그는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프랑스 문화 비평가가 한국에서 겸손함을 배운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국에서의 제 1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갔어요. 제 연구가 끝나갈 무렵 마르셀과 저는 한류의 불꽃, 프랑스의 그림자, 작은 나라의 위대한 꿈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썼어요. 이것은 단지 또 다른 학술 논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문화적 관점이 어떻게 만나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전망대에서 저는 모든 방향으로 펼쳐진 전체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한강이 파란 리본처럼 중간을 가로지르고 다리들이 도시의 두 반쪽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고대 사찰 옆에 높게 서 있었어요. 그 도시는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살아있는 예였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능력이었죠. 제 전화기가 마르셀의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오늘 밤 영화 감독들과 만나. 그들이 한국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면서도 보편적인 방식이 매혹적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때 프랑스 문화를 넘어서 볼 수 없었던 마르셀은 이제 한국 영화 제작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열띤 토론 이후로 많이 변했었어요. 우리 둘 다 변했었죠. 제 한국인 동료들이 조직한 환송 파티는 나무들보와 곡선형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한국 가옥인 아름다운 한옥에서 열렸어요. 제 연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와 전쟁 경험을 공유했던 노인 김 여사를 포함해서요. 마르셀도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친구이자 동료로서요. 떠나기 전에 그들이 제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문화를 연구하러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인류 자체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제게 소중해진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한강의 기적은 실제로 전혀 기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것은 깊은 문화적 가치와 혁신하려는 의지를 결합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곳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함께 일할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파티 후 마르셀과 저는 마지막으로 북촌 한 옥마을을 걸었어요. 전통 가옥들이 저녁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알아요, 마르셀이 말했어요.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프랑스 문화에 대해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둘 다 맞았어요. 그는 인정했어요. 저는 오만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모든 문화는 자신만의 천재성,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 인류학의 핵심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문화를 순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돌아보았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질문과 이론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저는 저를 영원히 변화시킨 우정과 경험을 안고 떠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세계는 종종 작은 국가들을 간과하고
오직 큰 나라들만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국민의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빈곤에서 번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려움을 힘으로, 전통을 혁신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르셀은 이륙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연구가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때로는 학생이 선생님이 되기도 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제 전화기를 넣어두었어요. 문화적 이해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마르셀은 한국 문화를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가장 닫힌 마음조차도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저는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발견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세울 더 많은 다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마무리할 책과 공유할 메시지가 있었어요. 작은 불꽃도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저희 감사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제가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따스한 인간미와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새로운 만남과 감동을 나누며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한층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